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불에 잘 붙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단점을 보완한 새 공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패널에 불이 잘 붙지 않는 보강제를 주입해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공장에서 각종 설비의 상태를 점검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노후화 인력난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적용되고 있는데 지역 산업 부흥의 기틀을 마련할지 기대됩니다. 정부가 어린이 패딩과 전기 방석 등 천여 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 조치했습니다. 한 아동용 패딩에선 발암 물질이 기준치의 355배를 초과했고 195배를 넘는 어린이 장갑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누리호 4차 발사는 탑재 위성 13기 모두 교신에 성공하면서 완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남은 과제와 향후 우주 탐사 계획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달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탑재체들이 모두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달 27일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과학기술 장비의 초기 데이터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대기광 관측기 로키츠, 우주 플라즈마, 자기장 분석기 IMF, 3차원 프린팅 기반 줄기세포 배양 검증기 바이오 캐비넷 등 3개의 과학 장비가 장착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건축물의 외벽을 뜯어내지 않고도 화재 확산을 줄일 수 있는 외벽 시공법을 개발했습니다.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는솔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거침없이 치솟고 시뻘건 화염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두 장의 강판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있는데 불이 붙으면 단열재를 따라 불길이 수직으로 급속히 확산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화재 확산 방지 공법은 패널에 작은 구멍을 뚫어 충전형 화재 확산 방지 보강제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불이 잘 붙지 않는 보강제가 단열재 내부의 차단층을 형성해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게 됩니다. 기존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에서 심재가 가연성 심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심재를 용융해서 제거를 하고 새로운 불연성의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 공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 일반 샌드위치 패널이 보강 공법을 적용한 외장재보다 불이 먼저 붙어 빠르게 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패널을 교체하지 않고 보강 작업이 가능해 철거 폐기 비용도 들지 않아 경제성도 높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이번 기술을 통해 화재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울산은 국내 대표 석유화학 산업단지지만 설비 노후화와 인력난으로 고전을 겪고 있는데요. 각종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생산 현장에 접목돼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유화학으로 유명한 울산의 한 공장입니다. 현장 설비 대부분은 베어링을 사용하는데 베어링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결함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점검할 현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베어링과 축, 기어 등 설비 결함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을 동시에 이렇게 수집해서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국제 표준의 진단 기술인 규칙 기반뿐만 아니고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통해서 데이터 기반에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규칙과 데이터 기반을 통합해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울산은 최근 설비 노후화와 전문 인력의 감소로 각종 설비 점검과 품질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를 인공지능 도입으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가의 인공지능 장비를 제조기업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전환 AX랩이 문을 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공급 기업의 기술 개발과 현장 도입이 더 활발해져서 기업들이 AI 기술을 쉽게 도입하고 울산의 화학산업이 AI 중심이자 스마트 산업을 이끄는 허브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비 노후화와 인력난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산업단지.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제조 부흥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직원, 여성과 젊은 엔지니어 등 모두 17명이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YTN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02년부터 산업 현장의 우수 엔지니어를 매년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나 이정재, 아이유 같은 유명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YTN 등 방송사 로고가 들어간 뉴스 형식의 온라인 도박 광고가 퍼지고 있는데요. 모두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한 가짜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유통 경로인 플랫폼에도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온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공식 앱을 출시하기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에 도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온라인 게임을 출시했다고 보도한 뉴스 채널 YTN과 KBS 등 방송사 화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만든 딥페이크, 거짓 광고들입니다. 호날두와 이정재, 아이유와 BTS RM도 얼굴을 도용당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오인시키기 위해 유명인과 방송사는 물론 강원랜드와 기획재정부 이름까지 동원한 겁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공식적으로 자체 게임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부터 2달간 한 소셜미디어에서 적발한 딥페이크 도박 사이트 광고 영상만 해도 38건에 이릅니다. 보건 분야도 딥페이크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S대 출신 의사라면서 영양제를 과장 광고하고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며 사람을 현혹합니다. 3개월 이상만 꾸준히 먹이면 식욕은 줄고 지방은 빠지며 성조숙증 수치까지 안정되죠. 1주 만에 몸에 독소랑 붓기부터 싹 빠져서 허리둘레가 5인치는 줄어요.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인공지능 제작물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보건 분야 등 허위 과장 광고가 많은 영역은 신속 심사제를 도입하고 긴급 사안은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표시돼서 제공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플랫폼 기업들이 만약에 이러한 이제 노력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피해나 책임에 대해서는 또 일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물론 허위 가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쿠팡이 회원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렵게 시스템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탈퇴 방해 행위가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회원 가입은 무척 쉽습니다. 앱에서 가입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뒤 인증을 받으면 바로 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탈퇴 과정은 이와 달랐습니다. 우선 탈퇴 절차를 찾기 어려운 데다 가입의 2배나 되는 8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월정액을 내는 와우 멤버십 회원은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가 안 되도록 했습니다.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여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른바 탈퇴 방해 행위를 했다는 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보다 철회 절차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인터넷과 다크웹에서 쿠팡 계정 정보 유통 의심 정황이 잇따르는 만큼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유출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탈퇴 방해와 이후 처리 과정 등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겨울철 수요가 많은 어린이 패딩과 전기방석 등 53개 제품에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54개 품목 1,119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3개 제품에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아동용 패딩 점퍼는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55배를 초과했고 기준치를 195배 웃도는 어린이 장갑도 발견됐습니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와 온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플러그, 전기요, 전기방석 등의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20개 학습 교구 가운데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7일 누리호 4차 발사에 실린 위성 13기가 모두 교신에 성공하면서 완벽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남은 과제와 차세대 발사체와 달 탐사 등 향후 우주 탐사 계획에 대해 이창진 건국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누리호 4차 발사가 역대 최다 위성 탑재, 그리고 최초의 중형 위성 탑재, 또 첫 야간 발사 등 여러모로 의미가 참 깊잖아요. 네. 이 4차 발사 성공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번 4차 발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뭐 13개 위성이 성공적으로 다 발사되고 궤도에 투입되고 작동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 우주 개발에서 민간이 어떤 자기 자리를 매김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민간 기업이 국가 우주 개발에 파트너로 참여를 시작을 했고 앞으로 이 민간 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증대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선진국처럼 우리도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4차 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첫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발사였는데 누리호가 지난 3차 때는 이제 소형급 위성 발사를 성공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4차 발사에서는 중형급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이제 대형 위성 발사에도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3차까지는 이제 개발 과정의 일부로 봤었고요. 지금 이번 그 4차 발사부터는 이제 실용 발사라는 이제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개발 단계가 끝나고 그걸 이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그 위성도 많은 개수의 위성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탑재체 중량도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그 중형급 위성을 쏘아 올리는 능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32년 정도까지는 한 3톤 정도 이상의 대형 위성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주로 발사하는 그런 그 다양한 위성 수요를 국가가 다 어떤 그 발사체 그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4차부터 실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 5차와 6차가 남았고 또 우주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7차 발사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예. 궁극적으로 이제 7차 발사 이후에 누리호가 상용화의 길을 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상용화의 선결 과제는 뭐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용화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중간 단계라고 천의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좀 올바를 것 같고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처음 개발한 그런 발사체가 개발하자마자 그 전 세계 발사 시장에 나가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리호의 실용 그 발사를 통해서 만약에 국가가 적절한 그 우주 발사 수요를 계속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의 어떤 그 비용 말고도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 경쟁력 요소를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경제성 확보를 하는 것도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누리호 이후에 이제 한국형 발사체를 차세대 발사체라고 부르잖아요. 예. 차세대 발사체는 어떤 역량과 능력 또 성능을 갖춰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뉴스페이스라는 그 민간 주도의 전 세계 그 우주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이 패러다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많은 위성을 빨리 쏘고 그다음에 저렴하게 쏘는 그런 그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 국가가 하던 그런 우주 개발의 개념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그 개념적 변화, 수요의 요청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한 번 쏘고 버리는 그런 그 소모성 발사체가 아니라 다시 계속 사용을 해서 그 비용을 낮추고 그 발사 빈도를 좀 높이는 그런 그 추세로 기술이 개발돼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차세대 발사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차세대 발사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비용 발사와 고빈도 발사가 특징적이고 이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차세대 발사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차세대 발사체를 애초에 일회용 발사체에서 이제 재사용 발사체로 변경을 하면서 좀 홍역을 치른 바 있잖아요. 네.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면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또 기술력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사용 발사체는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첨단 기술이나 아니면 새로운 그런 개념들의 발사체 기술이 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발사하고 위성을 올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1단, 2단은 그냥 다 바다에 버리거나 타버렸는데 이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일단 발사를 포함하고 회수하는 과정이 일단 더 추가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회수된 발사체를 다시 정비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정비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사, 회수, 정비의 3단계가 있어야지만 재사용 발사체가 되는데 나머지 그 2단계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기술적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런 2단계의 추가적인 단계를 뒷받침하는 어떤 기술력은 국가가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산업체가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체가 이걸 지금 현재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우리가 이제 개발을 추가적으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앞으로 남은 개발 기간 동안에 기술도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체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를 좀 보면은 미국이 사실 국가가 아니라 산업체가 이 회수하는 기술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과제를 좀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좀 지원이 좀 뒷받침이 돼야겠네요. 정확한 그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산업체가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예. 현재까지는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어떤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한다면 하면은 반드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이 달 탐사 2단계 사업으로 예. 2032년에 달 착륙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인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달이라는 데는 우리하고 좀 지구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38만 킬로나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뭐 가고 싶다고 가고 그다음에 뭐 돌아오고 싶다고 돌아오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굉장히 예. 힘이 많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달을 바라보는 선진국의 시각이 탐사의 영역에서 이제 실용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달을 탐사를 해서 모르는 걸 알아내려고 했는데 예.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나고 우리가 거기 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뭐뭐 할 수 있다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과제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달 탐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그런 그 실용화되는 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기술력을 이제 갖고자 하고 그렇게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보고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과제라고 보는데 좀 실망스럽게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달 탐사에서 어떤 것을 수행할 건가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빨리 해결돼서 우리도 선진국처럼 실용화 단계로 달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에 대한 결정은 자국에서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국제사회에서 내리는 건가요? 국제사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대부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다누리 그 달 궤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주 인터넷 장비를 갖고 가서 전 세계 최초로 달과 지구 사이에 인터넷을 시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살리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그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또 미국이나 유럽 등 우주 선진국을 좀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 기업 중심의 우주 개발을 의미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그 좀 크게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예산이 대략 내년도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정도면은 전 세계 한 10이고요. 미국이 한 700조가 되니까 우리 700 한 100조 12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고요. 일본의 한 20분의 1, 그다음에 중국의 한 1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나라들은 이제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우주 개발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적은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민간 산업 그 생태계가 아직도 충분한 육성 상태를 거치지 못했다.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그래서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우리가 걸음마 단계를 잘 지나서 정말로 걷고 잘 뛸 수 있게끔 어떤 점진적인 그 육성 보호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면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정부는 그 예산을 좀 늘리고 수요를 늘리고 그다음에 민간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점진적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진 건국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